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그 공간 머무르다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저랑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머무르다를 직접 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그 요즘 방송에 대한 피드백들 또는 감상들도 종종 듣는 편이에요. 근데 딱 어제 이제 들었던 말은 "회색 인간 이야기가 이제 완결이 된 것 같다." 제가 이제 머무르다를 라이브 할 때는 제가 대본을 한 줄도 안 써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저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결이 날 때까지 그 반복해서 떠올리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생각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좀 확실히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머무르다란 채널에 대해서 내 채널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공간들과는 조금 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뭔가 이 채널을 하면서는 온전히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해요. 이게 당연히 제가 이렇게 쉴 새 없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현실에서 쪼끔씩 대화도 나눠 보고 경험도 하고 그리고 그 생각 자체를 오래 하면서 저의 어떤 그 개똥 철학들을 천천히 정립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알아서. 그런데 머무르다 라이브는 그 과정을 많이 압축시켜 준다고 해야 될까? 사실 평소에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이 정도의 볼륨과 이 정도의 깊이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은 쌍방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까먹기도 하고 또는 그게 중요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무르다는 제 채널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매주 이제 뭐 90분 정도 떠들면서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적으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공기중으로 휘발이 되고 내 머릿속으로도 얘기하면서 좀 까먹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메모장으로 쓰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내 생각을 또 정리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또 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표하고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그 회색 인간이라는 이야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와 비슷한 언어를 쓰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은 정말 오래 해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을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온 지 10 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그전에 많이 이야기하던 걸로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했지. 근데 사실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광범위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무르다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 머무르다에 와서 저랑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이 회색 인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공식 용어처럼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말씀하시면서 정리가 점점 되어 가시는 것 같았네요. 맞아요. 이거를 아마 여러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하나는 이게 내가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 간다라는 거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는 거잖아. 내가 준비를 해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지금 이제 여기 채팅창에서는 더 이상 회색 인간이 뭐냐고 묻지 않잖아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는 그놈의 회색 인간이라고 투덜대고 또 누군가는 이제 나 오늘 그 상의 하의 다 회색으로 입었네? 나 회색 인간인가?라고 이렇게 유머 소재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회색 인간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어떤 뭐 유화람촌, 유화람 빌리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언어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 감각 때문에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게 참 꾸준하게 오래 하고 볼 일이라는 것들을 느끼기는 해요.
그 제가 이제 뷰잉 파티를 오래 해왔잖아요. 이제 유아람 채널에서. 거기도 이제 그 약간의 일종의 국룰 내지는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오거나 아니면 몇 번 안 온 사람들은 되게 기름지고 부한 음식들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면 파티에 갔으면 그런 걸 시켜야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뭐 피자, 치킨, 뭐 아무튼 그런 계열들. 그런데 이제 많이 온 사람들, 이제 얼굴 다 알고 그냥 어떤 스타일로 말하는지도 다 아는 사람들은 좀 가벼운 거 시켜요. 초밥, 그 치킨을 시키더라도 구운 치킨, 뭐 디저트, 뭐 이런 것들. 그치? 왜냐면 누군가는 어차피 부한 걸 시킬 거고, 부한 게 없더라도 같이 이만한 양을 나눠 먹으려면은 가벼운 게 좋다는 걸 이제 다 알거든. 맞아, 먹으면 누군가 함께하기에 적합한 음식들이 있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사이에서 약간의 스파이시함을 채워줄 떡볶이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근데 아무래도 뷰잉 파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 멤버들이라는 게 사실 많이 바뀌어 오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대회를 챙겨보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1년 내내 2년 3년 이렇게 쭉 꾸준하게 관심 가지면서 표를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좀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는다는 느낌들이 있었거든. 근데 머무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 뷰잉 파티 같은 것에 비해서는 역사가 훨씬 짧음에도 이런 이야기들, 감성의 어떤 주파수들, 그리고 용어들이 정말 탄탄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인상들을 좀 많이 받아요. 전 회색 인간 얘기 중에 미술 시간, 물통이랑 연결돼서 미술 시간이라는 말도 좋았어요. 그러네. 또 이 화폭이라는 것으로도 우리를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고만고만하게 그리면서 다 노력한 그림들이 생각나서 너무 예쁜 말이다. 맞아요. 우리는 각자 화폭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종이가 다 하얀색도 아니고, 뭐 누군가는 좀 재능 있고 센스 있게 그리기도 하겠지만은 뭐 사실 우리네 그림 실력이란 게 뭐 뻔할 뻔즈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그려보고 있죠. 그러면서 회색빛이 될 때도 있고. 되게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난 요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딱 그 명확하게 정의되는 어떤 후킹한 단어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이미지들로 우리가 또 2차 창작을 하는 거지. 맞아, 저도 그래가지고 채색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실 이 머무르다라는 채널 예전에 잡다람 시절부터 이끌어오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계속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요즘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들 가르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알리는 그런 글들 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팔로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심이 강하고 집결력이 강한 팔로워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 머무르다는 굉장히 통일되어 있는 어떤 정서적 색채와 뚜렷한 감성과 그리고 공통된 어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유튜버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랑 또 예전에 봤던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나갔을 때 뵀던 분. 그분이랑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채널이 이제 채널 방향성을 여러 번 바꾸면서 알고리즘에서 확실히 많이 멀어졌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다. 지금 이제 채널 방향성은 명확하게 잡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구독자들이 여기 이제 내가 원래 처음에 봤던 채널이 아니구나 하고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알고리즘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여쭤봤어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채널을 아예 새로 파는 게 좋겠느냐? 라고. 그런데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았고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 채널에서 계속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보통의 경우에 알고리즘이 망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채널을 버리라고 추천하는 편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유튜버 벤츠 씨 이제 그 윤영빈 씨랑 채널 삭제빵 하고 지웠을 때도 저게 어쩌면 결과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던 거고, 이제 본 채널이 물론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주목받았을 때 라는 그런 이야기들. 다 하물며 이제 뭐 구독자 3,000명 정도인 내 채널이야. 그런데 이게 맞겠더라고. 뭔가 이제 가게를 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채널을 새로 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정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알고리즘에서 멀어졌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나를 꾸준하게 봐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라이브 기준으로 한 20명, 편집본 기준으로 한 30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또 나 따라와라, 나 둥지 옮기니까 나 따라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찾아오던 사람들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소중한 건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채널이 자꾸 이제 알람을 울려서 이제 처음에 약간 롤 언저리 이야기를 하셨을 때 봐주시던 분들이 빠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채널의 팔로우를 끊어주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유아람 채널에서 보시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해요. 전 이제야 결이 맞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은 이제 보다 보니까 천천히 맞는 분들도 계시겠죠. 작년 상담 컨텐츠도 나름 재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재밌게 했어요. 언젠가 재개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글쎄 형태와 방법이 문제겠지. 맞아, 요거 그 상담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재공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4가지 프로젝트를 그 개인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소박하다면 소박한 꿈이 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연말까지 하반기에 쭉 낼 거예요. 쭉 낸다고 했는데 어쩌면 한 번에 좀 묶여서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를 내고 나서 하나의 오프라인 쇼를 할 거예요. 일단 당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예전에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1부 토크쇼 그리고 2부 그 라이브 공연 요거를 했을 때 이 머무르다를 보던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든 다 모아서 하고 싶어. 이 머무르다를 이제 다 돌려보는 이 300명을 모두 모으지는 못할지언정 가능한 대부분이라도 모아서 한 분 한 분 내가 악수라도 하면서 인사 나누고 그리고 1대1로 다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토크쇼의 형태로라도 라이브의 형태로라도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뭐 이러고서 이제 뭐 10명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간 얼라이브 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 10명을 수용하더라도 10명이 들어갈 공간을 대여하면 안 돼요. 진짜 웃긴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한 150명 정도 들어갈 공간 정도는 대관을 해야 진짜 단 5명이 오더라도 그래도 여기 볼만하네 약간 요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 제가 그래도 좀 깔쌈한 50석짜리 그 공연장을 하나 아는데 거기도 진짜 협소해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로 할 거면 그냥 내가 머무르다에서 하지. 공간 머무르다에서 지금 공간에서 가능하죠.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 라이브 공연은 힘들지. 라이브 공연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간에 머무르다에서 1년 내내 행사를 하니까 적어도 진짜 1년에 단 한 번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프리미엄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돈값 하는 그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감성을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0점이 잘 맞아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기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너무 큰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이제 머무르다 채널을 시청하는 이 300여 명이 그때 우리 그랬죠 라고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 요즘 정말 많이 체감하는 게 뭐냐면요, 공유하는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예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꺼냈을 때 맞아 그랬지 이것만큼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좁혀주고 한순간에 그 시절로 돌려버리는 무기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옛날 동창들 오랜 친구들 만나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시절 얘기하잖아. 왜냐면은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를 묶어주는 기억이 딱 그때이니까. 그래, 어쩌면 그래요. 제가 저 공유하는 기억의 소중함을 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랬거든요. 아니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데 뭐 굳이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돌아보는 이정표가 필요하더라고. 이정표 없이 지나간 길은 잊혀지더라. 분명히 딱 이제 그 순간순간에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거를 어떻게 잊어버릴까 싶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 점심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도 그게 또 반복이 되고 그리고 시간에 부딪혀서 이제 달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게 있었나? 굳이 누가 이제 짚어주면은 기억이 뒤늦게 나기는 해. 근데 보통은 저기 아래 깊은 곳에 가라앉히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있어요. 이제 딱 같이 있는데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거는 좀 꼴보기 싫어. 그러면 정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도 한 번씩은 딱 이렇게 후킹을 걸어줄 만한 그런 강력한 기억들이 필요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래서 요즘 자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휴대폰을 일기씀 이래서 글 쓰는 게 좀 제가 원래 그 인문학 대화 모임을 하다가 에세이 모임으로 넘어간 이유 중 하나예요. 글은 남거든요. 아카이빙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되게 흔한 케이스가 뭡니까? 뭐야 5년 전 오늘이라고 떴네? 아 우리 옛날에 이랬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제 10년 전 오늘이라고 이제 드라이브에서 뜨는 거야. 뭐지? 하고서 봤는데 10년 전에 저 대학교 1학년일 때 첫 동아리 공연했던 그 사진들이 뜨더라고. 우리 그때 시원하게 말아먹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 한 명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걔한테 이거 아침에 보내면서 야 이게 벌써 10년 전이다 이러니까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내면서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가 벌써 10년지기다. 앞으로 10년도 또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에이 20년으로 되나 30년 40년 가야지 이러더라고. 그냥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일적인 이유가 아니면은 뭔가를 기록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했던 것도 있어. 왜냐면 일적으로 하면은 온라인상에나마 기록이 남거든. 저는 제가 2014년에 썼던 글이 네이버 스포츠 그 뉴스란에 남아 있어요. 그게 저희 기록이자 그때의 저를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이자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인 거지. 유튜브가 되게 좋은 것도 그거예요. 이거는 라이브 꺼지는 순간 라이브가 영상이 영구적으로 남거든. 그리고 이제 편집 영상 같은 경우에 썸네일이나 이런 것도 계속 기록에 남거든. 나는 그렇게 남긴 기억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한 번씩 돌아볼 때면 아 내가 저때 저랬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만큼 달라졌구나. 이런 건 많이 발전했고 이런 부분에선 조금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데 어쨌든 더 나아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 그냥 단순하게 내 자신만의 기억을 돌아볼 때만 하더라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망각을 진짜 못하는 편이라서 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이제 한번 되새기지 않아도 애지간하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공유하는 기억은 꼭 그렇지가 않거든. 요새 회사가 망해서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 그간 제가 작성한 문건들이 메일들 돌아보다 보니 뭘 하며 살았나 이런 게 돌아볼 수 있어서 신기하더라고. 잊었었는데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를 규합할 수 있는 콘서트를 하려는 거예요. 가능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모아서 같이 떠들고 같이 소리 지르고 싶은 거야. 우리 가슴 속에 한 켠에 남도록. 그리고 그거를 또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겠죠. 좀 딴 얘기 같긴 한데 방장은 헤어지고 나면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거 다 지우고 버리심? 저는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요. 왜냐면 저는 제 물건도 저는 다 버리는 사람이라서. 근데 데이터로 남은 건 안 지웁니다. 왜냐면 진짜 순수하게 공간을 안 차지해서. 제가 이제 일적으로 온라인에 남기는 걸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이유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미니멀한 사람이고 진짜 심각한 미니멀리스트고 그래서 저는 저기 뭐 춘천이고 부산이고 놀러 갈 때도 그냥 주머니에다가 지갑이랑 핸드폰 하나 넣고 딸랑딸 쫄래쫄래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스레빠 끌고. 그 정도로 저는 뭔가를 들고 다니는 것 내 몸을 둔하게 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짐도 저한테 되게 과분할 정도로 많아요. 이게 좀 정착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아졌는데 저는 제가 짐을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마음의 짐이든 뭐가 됐든. 근데 기억만큼은 달라요. 내 기억은 나는 애초에 내려놓는 법을 모르기도 하고 내려놓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전 그 데이터를 참 좋아해요. 사진으로 남는 것? 그래 내가 그래서 사진은 진짜 안 지워. 제가 이제 그 카톡이나 이런 건 지우거든요. 왜냐면 카톡 내리다가 이제 한 번씩 보면은 마음 아프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진은 진짜 잘 안 지워요. 그리고 파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적으로 그렇게 남기는 버릇을 그러니까 일적으로 남기는 걸 제가 되게 선호하는 이유는 근데 제가 또 사적으로 그렇게 부지런하게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일기도 안 쓰고요. 셀카도 안 찍고요. 뭐 아무튼 이것저것 저는 제가 연애할 때도 막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는 연애할 때도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 어떤 이정표가 될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재미없어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 미약하게 남아있는 몇 개의 그 이정표들이 아 그때 좀 더 남겨놨으면 좋았겠구나 이런 기록이 참 소중하구나 라는 거를
역체감하게 만들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 주변에도 자기 기록 남기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였거든. 사실 싫다는 사람들한테 자꾸 조르는 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아. 제가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냥 저를 화면으로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쪼를 거야. 나오자고. 그리고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자꾸 그럴 거예요. 아, 사진 좀 찍자. 그냥 몇 장만 그냥 간단하게라도 찍어두자. 근데 그래, 이거를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는 안 할게. 근데 이렇게 안 해두면 나중에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야. 뭐 그게 이제 이별이 됐든 죽음이 됐든 언젠가는 이제 서로를 못 보는 순간들이 생길 텐데, 또는 일시적으로나마 멀어져야 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기억이나 증표가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떠올리고 싶을 때 그 사람 얼굴이 생각 안 나면은 나는 진짜 그 자리에서 울고 싶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울 것 같아. 그리고 얼굴이 기억나더라도 어느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그렇게 소중했던 순간들을 남겨놓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게 점점 흐릿해지면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되게 소중한 어떤 그림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 나이들이 사진 잘 안 찍게 됨, 사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사실 되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싫다고 하셔도 부모님 사진 부지런히 찍어놔라. 나중에 무조건 후회한다. 약간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너무 모든 관계에서 끝을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긴 합니다. 아닌 말로 나는 당장 오늘 이거 방송 끄고 길 가다가 갑자기 그 떨어진 운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에 대해서도 나는 스스로 호언장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상실을 겪어봤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유한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자주 뼈저리게 겪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것들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사실 뭐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인생 사라는 게 끝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실 무한하면은 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는 인생도 사실 짧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짧거든. 나는 이미 30년을 땡겨 써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한 이 인연과 시간들을 한순간이라도 지금 당장 내키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남기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굴고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 사실 그렇게 소중하면은 모든 순간을 남기고 싶을 거야. 사진 안 찍던 사람들 애 키우면 사진 다 찍더라. 자기 애기 사진 안 찍는 부모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정말 충분히 소중하다고 느끼면 그거를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기적 같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내한을 정말 단 한 번도 올 리가 없는, 내한을 진짜 평생 올 리가 없는데 정말 우연히 한 번 내한을 하는 아티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공연을 갔어. 그 사진을 안 찍을까? 저 라이브 공연할 때 핸드폰 드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링킨파크랑 원어크락은 내가 찍었어. 특히 링킨파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찍어놓고 잘 보지도 않아. 근데 찍어놨어. 왜냐면 내 인생에서 링킨파크 공연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거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과 있는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요. 당장 이제 내일 이 사람과 영영 못 보게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흔적들을 남겨놓고 싶은 거지. 그래서 되게 약간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특별한 기억을 함께하고 그걸 남기고 싶다? 맞아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면 사진 촬영을 하게 돼 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됐지. 안 그랬다가 최근에서야.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내가 말하면 숙연해져가지고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다시 안 보게 되더라고.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래서 항상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만남에 임하는 것 같아. 이게 그게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전력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을 해서 나를 못 이기는 거라고. 이게
딱 그 영화 가타카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만 이제 태어나는 시대에서 월등한 유전자는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로만 태어날 수 있는 시대에서 자연의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동생은 이제 그런 인공수정으로 태어났고 형은 자연수정으로 태어났는데, 이러니까 형은 유전병이 많은 거야. 근데 그 거의 막바지 장면 돼가지고 그 동생이랑 형이 이제 수영 대결을 합니다. 근데 형이 이겨요. 동생이 이제 왜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니까 형이 말합니다. 나는 돌아올 힘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끝을 각오한다. 죽음을 각오한다. 죽음을 각오한 유아람. 그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더더욱이나 진실되게 죽음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내일은 없어요. 당장 이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진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보낼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가들 물어보면 다 그러죠. 그냥 하는 거지 뭔 생각을 하냐고.